옹고집전. 옛날 옹당 마을에 심술궂은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의 성은 옹, 이름은 고집이었지요. 옹고집은 어찌나 욕심쟁인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았어요. 남의 밭에 몰래 멧돼지를 풀어 농사를 망쳐놓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 논밭이 물에 잠기면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옹고집에게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 늙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옹고집은 어머니가 먹는 밥도 아까워서 하루에 찬밥 한 덩이, 식은 죽 한 그릇만 드렸지요. 차가운 방에서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덜덜 떨며 한숨을 쉬었어요. 너를 다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건만 이제 밥도 제대로 안 주는구나. 아이고 서러워라. 여든 넘게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오. 옹고집은 도리어 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옹고집은 또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오면 때려서 내쫓기 일쑤였지요. 옹고집의 소문은 퍼지고 퍼져 이름 높은 스님 학대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학대사는 허름하게 차려입고 옹고집내로 향했지요. 주인 계시오. 저는 학대사라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시주를 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옹고집이 달려 나왔어요. 강세야, 먹세야, 뭐 하느냐? 이 땡중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옹고집은 하인들에게 학대사의 손발을 묶게 한 뒤 새 꼬챙이로 귀를 뚫고 볼일을 40대나 쳐서 내쫓았어요. 듣던 대로 고얀 놈이로구나. 내 꼭 버릇을 고쳐놓겠다. 학대사는 절로 돌아와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종이에 붉은 글씨를 써서 척 붙이니 인형이 옹고집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뭐예요. 내가 가서 옹고집의 못된 심보를 고치도록 해라. 가짜 옹고집은 휘청휘청 옹고집내로 향했어요. 가짜 옹고집은 옹고집내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말했어요. 강세야, 먹세야,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하인들은 가짜 옹고집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때 집으로 돌아온 옹고집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내 놈은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행태를 부리느냐? 가짜 옹고집도 지지 않고 맞섰지요.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은 배꼽 옆에 난 점이며 흰머리가 난 자리며 옷에 난 구멍까지 똑같았어요. 옹고집의 아내와 며느리도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지요. 두 옹고집은 투닥거리며 서로가 진짜라고 싸워댔어요. 마침내 둘은 사또를 찾아가 진짜를 가려달라고 했지요. 사또는 두 옹고집에게 가족과 살림살이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어요. 저희 아비는 옹송이였고 옹고집이 더듬더듬 말하였어요. 가짜 옹고집은 막힘없이 잘잘 읊었지요. 저의 아비는 엉성, 할아버지는 만성, 증조 할아버지는 맹성입니다. 저의 재산은
곡식이 2,100석이요. 말 6필에 돼지가 22마리. 허허, 내가 진짜 옹고집이로구나. 사또는 옹고집에게 곤장을 쳐서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옹고집은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옹고집은 거짓골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밥을 얻어 먹었지요. 고약한 집주인을 만나면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지요. 아이고, 이게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로구나. 스님들을 때려서 내쫓고 어머니도 함부로 대했으니. 옹고집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결국 벼랑 끝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지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 어머니, 저는 이제 갑니다. 부디 오래 사십시오. 바로 그때였어요. 머리가 하얀 노인이 벼랑 위로 나타나 말했어요. 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냐? 제 죄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나 죽기 전에 어머니와 가족들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뭐니 없겠습니다. 좋다.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거라. 노인은 옹고집에게 빨간 글씨가 적힌 종이를 주고는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에게 노인이 준 종이를 붙이자 다시 지푸라기 인형으로 변했어요. 그 뒤로 옹고집은 어머니를 따뜻한 방으로 모시고 끼니마다 정성껏 차려드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나눠주고 스님에게는 후하게 시주를 했지요. 옹당 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옹고집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답니다. 가난한 선비와 욕심 많은 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선비는 밤낮으로 책만 읽고 선비의 딸이 집안의 물건을 팔아 간신히 끼니를 이어갔어요. 그러자 이제 집안에서 쓸만한 것이라고는 달랑 솥 하나뿐이었지요. 이렇게 선비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덕과 지식이 높아 마을 사람들로부터 꼿꼿한 선비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선비의 옆집에는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욕심이 많아 남의 물건을 늘 탐을 냈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제 것으로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부자를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했어요. 하루는 부자가 선비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부엌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솥이 보였어요. 아니, 무슨 솥이 저렇게 윤이 날까? 틀림없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일 거야. 오늘 밤에 훔쳐가야겠군. 그 솥은 보통 솥이었어요. 선비의 딸이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서 반짝반짝 윤이 났던 거지요. 그날 밤 부자는 담을 넘어 선비네 부엌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이때 마침 선비의 딸은 부엌에서 죽을 쏘어 그릇에 담고 있었지요. 죽은 쌀이 저거 멀건 데다 반 그릇밖에 되지 않았어요. 선비의 딸은 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옳지, 이제 됐다.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부자는 솥을 훔치려고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자가 솥을 들고 나오는데 방 안에서 선비와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에는 쌀 한 톨 없는데 아니 이게 웬 죽이더냐? 선비의 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쌀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지 않느냐? 선비는 화난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왜 대답을 못해? 남의 것을 훔쳤느냐? 아닙니다. 들에 나가 벼를 한 주먹 훑어와 이 죽을 끓인 것이에요. 아니, 그건 도둑질이 아니더냐? 남의 곡식을 손을 대다니. 그게 내일 그 댁에 일을 해주러 갑니다. 그때 품삯을 받지 않고 용서를 구하려고 했지요. 아니, 일부러 도둑질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용서를 빈단 말이냐? 선비는 딸을 꾸짖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법이란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남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자, 종아리를 걷어라. 내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겠다. 하는 수 없이 선비의 딸은 종아리를 걷었어요. 선비는 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려고 종아리를 때렸지요. 이제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네, 아버지. 글을 읽고 덕을 쌓는 사람이 어찌 도둑질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 죽은 밖에 내다 버려라. 방 안의 광경을 지켜보던 부자는 선비의 양심 바른 행동에 크게 감동했어요. 아, 비록 가난할지라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비의 꼿꼿한 마음이 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데 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도 또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는가? 부자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어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따뜻한 밥을 짓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한 상 가득 차리시오. 아니, 한밤중에 음식을 차리라고요? 부자의 아내는 영문을 몰라 물었어요. 부자는 조금 전 선비의 집에서 본 광경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어요. 부자는 상을 들고 선비네 집으로 갔어요. 계십니까? 뉘시오.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시오? 선비가 방문을 열자 부자는 선비에게 넙죽 절을 했어요. 선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조금 전 저는 선비님 댁에 솥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께서 딸의 종아리를 때리시는 것을 보고 제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이 밥을 먹을 수 없어. 아니,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이 밥은 욕심 많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의 마음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친 착한 마음으로 지어온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너무 기쁘다오. 당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말고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고 했소.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소. 남의 음식을 거저 먹을 수야 없지 않겠소?
그러니 나는 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오. 부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한 선비에게 꼭 밥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글자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밥은 가르침에 대한 보답으로 대접하는 것이니 맛있게 드시고요. 허허, 좋소. 선비는 커다랗게 사람 인자를 썼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겠소?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사람 인자요. 이 글자는 두 획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만으로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둘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와 같이 서로 도와가며 받쳐주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아, 그렇군요. 부자는 선비에게 글을 배우고 책도 많이 읽어 높은 덕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요. 하지만 욕심 많은 부자는 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어요. 진정한 마음의 부자 말이지요. 천냥짜리 아버지. 옛날 가난하지만 서로 위하며 행복하게 사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지요. 여보,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요. 나도 그렇소.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어느 날 남편은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별일이 다 있네. 아버지를 천냥에 판다는구먼.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다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판단 말인가? 정말 아버지를 파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니까요. 저기 붙여놓은 것을 보세요.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니 정말로 천냥의 아버지를 판다는 글이 쓰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천냥에 판다지 뭐요? 아니,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요. 우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소원인데 말이에요. 아내는 놀라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서 모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단돈 열량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산단 말이오. 돈은 빌리면 되지만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서 정성껏 모셔요. 그럼 그럽시다. 부부는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했지요. 다음 날부터 부부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제일 먼저 부부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으로 갔어요. 저희에게 천냥만 빌려주십시오. 열심히 일하여 꼭 갚겠습니다. 흥, 난 돈 없네. 있다고 해도 뭘 믿고 빌려주겠나. 일 없으니 그만 나가보게. 부자는 콧방귀를 끼며 부부를 내쫓았어요. 다음에 부부가 찾아간 곳은 선비의 집이었어요. 선비님, 천냥의 아버지를 판다는 사람이 있어 저희가 모셔오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천냥만 빌려주십시오. 부부는 선비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허허허, 참 좋은 일이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없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보시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녀도 부부는 돈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부부가 실망하여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산 밑에 못 보던 오막살이 한 채가 보였어요. 여보, 저 집에 가서 돈을 빌려볼까요? 설마 저런 곳에 전냥이라는 큰 돈이 있겠소? 그래도 마지막으로 물어나 봐요. 부부는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혹시 돈 천냥 있으시면 빌려주시겠어요? 뭐? 천냥?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려고? 천냥의 아버지를 판다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사서 모시려고요. 어떻게 모시려고? 저희는 가난해서 큰 호강을 시켜드리지는 못하지만 정성을 다해 마음 편히 모실 겁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하하하. 그래, 그럼 내가 빌려주지. 할머니는 돈 천냥을 가지고 나와 부부에게 빌려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길로 아버지를 판다는 집을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판다는 집을 찾아간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를 팔 정도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일 줄 알았는데 으리으리한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부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똑똑, 계세요? 부부가 문을 두드리자 점잖은 노인이 나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소? 아버지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바로 찾아왔소. 그런데 돈은 가지고 왔소? 부부는 기가 막혔어요. 다짜고짜 돈부터 내놓으라니 말이에요. 부부는 얼른 불쌍한 아버지를 모셔가려고 돈 천냥을 노인에게 드렸어요. 노인은 아버지를 모셔오지 않고 부부에게 말했어요. 아무 쓸모없는 노인을 사서 뭐 하려고 그러시오? 저희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살아서 비록 남의 부모님이라도 정성을 다해 모시려고 합니다. 젊은 부부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찾았구나. 내가 이제야 자식을 얻었어. 노인은 젊은 부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사실은 내가 그 글을 쓴 사람이라네. 난 재산은 많지만 의지할 자식이 없다네. 그래서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었지. 그런데 사실대로 알리면 내 돈만 탐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헛소문을 낸 것이라네. 아, 그러셨군요. 이젠 가족이 되어 함께 살면 어떻겠나. 노인과 착한 부부는 기뻤어요. 여보, 잠시만 기다려요. 또 모실 분이 있어. 남편은 산밑 오막살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천냥을 빌려준 할머니를 모셔왔지요. 이렇게 해서 착한 부부는 바라던 부모님을 얻고 외로운 두 노인은 착한 아들과 며느리를 얻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람이 된
들쥐. 옛날 옛적에 절에서 꼼짝 않고 글 공부만 하던 젊은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멀리서 대문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하고 멀리서부터 불러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젊은이는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밀치고 들어설 때에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막 대문에 들어서며 고개를 드는 순간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젊은이가 마당에서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웬일이지? 넌 누구냐? 절에서 온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난 이 집 아들이다. 그러는 넌 누구냐? 집에 있던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 집 아들이야. 절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이 말에 집에 있던 젊은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3년 공부를 마치고 난 이래전에 돌아왔다. 어디서 굴러먹던 녀석인지 몰라도 썩 꺼져라. 둘이서 옥신각신하는 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머머머머. 큰 방에서 나온 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런. 담뱃대를 내민 아버지가 어찌나 놀랐는지 그 팔을 도로 걷어들이질 못했습니다. 에고머니나. 작은 방에서 나온 누나는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뭐? 아랫방에 있던 머슴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깨갱. 강아지도 놀라 꼬리를 감추며 슬슬 피했습니다. 글쎄, 쌍둥이도 그런 쌍둥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젊은이는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웠습니다. 내가 없는 틈에 와서 우리 부모님을 속이다니. 넌 어디서 온 귀신이냐? 내가 틀림없는 이 집 아들인데 뻔뻔스럽군. 무얼 노리고 온 것이냐?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멍하니 둘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답답했습니다. 믿었던 가족들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다니까요. 3년 전에 절로 떠났던 아들이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에 있던 젊은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속지 마세요. 제가 왔을 적에 반갑다고 손도 잡고 뺨도 만져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귀갯말로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구별을 못하겠는데 둘 다 아들로 삼을까? 그러자 어머니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둘 가운데 한 놈은 분명 가짜예요. 가짜는 우리 집을 망하게 할지 몰라요. 꼭 가려내야 해요. 참 그렇군. 헌데 어떻게 진짜 아들을 찾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오른쪽 팔뚝에 검은 사마귀가 있는데 어디 보자. 그러자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가 소매를 걷고 맨 팔뚝을 내보였습니다. 집에 먼저 와있던 젊은이도 질세라 소매를 걷고 맨 팔뚝을 내밀었습니다. 저런, 둘 다 똑같은 자리에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똑같았습니다. 집에 먼저 와있던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이 집 아들이면 이 집 형편을 잘 알 거예요. 집안의 물건이 놓인 곳을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도
그럴듯한 꾀였지요. 할머니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다듬이돌이 어디 있지? 절에서 막 돌아온 젊은이는 알 수가 없었어요. 집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헛간에 있지요. 그 말에 온 가족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봐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할아버지께서 아끼시던 벼루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또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먼저 와 있던 젊은이가 벽장 안에 있는 벼루를 찾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진짜 아들을 찾았다고 좋아했습니다. 야, 당장 맞아 죽기 전에 나가. 먼저 와 있던 젊은이가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어디서 거짓말을 해? 가족들도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절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결국 내쫓기고 말았답니다. 집에서 쫓겨난 젊은이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분하고 슬프고 억울했습니다. 젊은이는 어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공부하던 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이 젊은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만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짜에게 몰려서 집에서 쫓겨났구먼. 젊은이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자네 얼굴에 다 쓰여 있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스님은 갑자기 엉뚱한 걸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아무데나 버린 일이 없나? 젊은이는 맑은 개울물에 풍덩 뛰어들어 목욕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공부가 잘 안되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면서 길어진 손톱, 발톱을 깎아서 물에 떠내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개울 아래쪽에 아주 오래 묵은 들쥐 한 마리가 살았네. 이 들쥐는 물에서 떠내려오는 손톱, 발톱을 아주 맛있게 다 받아 먹다 보니 사람의 정기를 받게 되었지. 그래서 자네의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거라네. 아, 그랬군요. 젊은이는 그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스님을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네. 고맙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쥐가 가장 겁내는 게 고양이 아닌가. 저 고양이를 가져다가 가짜 앞에 내려놓게나. 스님은 절 부엌 앞에 졸고 있는 고양이를 가리켰습니다. 젊은이가 끼니 때마다 밥을 한 숟갈씩 남겨주었던 고양이였습니다. 젊은이는 그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저 미친 녀석이 또 왔어. 온 가족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이는 아무 말 없이 가짜 아들 앞에 고양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짜 아들은 대번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야옹! 고양이가 펄쩍 뛰더니 가짜 아들의 목을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짜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 큰 들쥐 한 마리가 목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진짜 아들을 찾은 가족은 큰 잔치를 열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당나귀 알을 산 농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은 착하지만 조금 어수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는 가끔 바보스런 일을 저질러서 온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배 한 피를 곱게 짜서 농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장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이 배 한 피를 팔아서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사오시구려. 그러지 그럼. 내 다녀오리다. 농부는 아내가 건네준 배 한 피를 지게에 지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에는 처음 보는 갖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장에는 참 신기한 것들이 많구나. 농부는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며 어린아이처럼 구경을 했습니다. 어이 농부님, 이 호미 한 자리 사가시구려. 값도 쌉니다. 저 집에 호미가 있는데요. 어수룩한 농부는 죄송하다는 듯이 더듬더듬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낙과 삽은 어떻소? 그것도 집에 다 있는데 이 다음에 와서 사면 안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구려. 고맙습니다. 호미 장수는 농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친구도 다 있군. 농부는 또다시 시장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시장에는 참 구경할 것도 많아. 어떤 가게 앞에서는 한동안 쭈그리고 앉아 사지도 않은 물건을 만지작거리다가 주인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봐요. 아무것도 사지 않으려면 저쪽으로 가요.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화가 난 상인은 농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정신없이 시장 구경을 하던 농부는 해가 질 때가 되어서야 아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차, 큰일 날 뻔했네. 배를 팔아 쓸만한 물건을 사오라고 했는데. 농부는 무릎을 탁 치며 허둥지둥 옷감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배 좀 사주세요. 네? 옷감 장수는 농부의 갑작스러운 말에 이상한 눈으로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네, 우리 집 사람이 짠 배 한 필입니다. 이것을 좀 팔았으면 하는데요. 그래요? 옷감 장수는 농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농부는 지고 배 한 필을 옷감 장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주 곱게 짰군요.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농부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망설였습니다. 단양 드리리다. 단양요? 아니, 적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얼른 단양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가져오세요. 값은 후하게 드리리다. 농부는 또 시장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아내 마음에 꼭 드는 물건은 없을까? 농부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과일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둥글둥글한 게 뭘까? 처음으로 수박을 본 농부는 빙빙 돌려가며 수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이게 뭐지요? 네? 그거요? 수박 장수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저런 멍청한 친구도 다 있나. 어린아이도 다 아는 수박을 모르다니. 심심한데 골탕 좀 먹일까? 수박 장수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에요. 당나귀 알이라오. 농부는 수박 장수의 말을 믿고 신기한 듯이 수박을 어루만지며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알에서 당나귀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지요. 이 당나귀 알을 따뜻한 아랫목에 사흘만 묻어두면 새끼 당나귀가 나온다오. 수박 장수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대며 농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박 장수의 말에 농부는 값을 물었습니다. 이 당나귀 알 한 개에 얼마나 하나요? 왜, 사시려고요? 농부는 잠시 주춤거리다 대답을 했습니다. 네, 꼭 사고 싶습니다. 그럼 손님에게는 특별히 싸게 해드리지요. 단량만 내시오. 단량씩이나요? 손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나귀 한 마리가 단량이면 거저 아니요? 어수룩한 농부가 가만히 속으로 셈을 해보니 수박 장수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당나귀 알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하지요. 수박 장수는 속으로 킥킥거리며 수박 하나를 쌌습니다. 참 어수룩한 친구로군. 어디 한번 두고 볼까? 농부는 배 한 피를 팔아 수박 한 덩어리를 산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 한 필로 당나귀 알을 사다니. 당나귀 한 마리를 산 거와 다름이 없어. 농부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집으로 들어서는 남편에게 성급히 물었습니다. 여보, 뭘 사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어요? 쉬, 조용히 하라고. 농부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당나귀 알인데 따뜻한 아랫목에 살만 묻어두면 새끼 당나귀가 나온대. 네? 그럴 리가. 어수룩한 농부는 수박 장수가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아내에게 일러주며 으스댔습니다. 그의 아내도 수박은 처음 보는 것이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요? 아유, 신기한 물건이네요. 어서 아랫목에 묻어요. 두 사람은 신이 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농부 부부는 하루 이틀 알에서 새끼 당나귀가 깨어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여보, 며칠 지났지? 당신도 오늘이 이틀째잖아요. 아참, 그렇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윽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당나귀 알을 덮었던 이불을 젖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독한 냄새. 이건 썩는 냄새예요. 두 사람은 너무도 지독한 냄새에 코를 감싸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당나귀 알장수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에이, 속상해. 단량씩이나 주고 산 것인데. 농부의 아내는 실망에 차서 투덜거렸습니다. 화가 난 농부는 썩은 수박을 들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썩은 당나귀 알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더니 농부는 썩은 수박을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덤불 밑에서 풀을 뜯어먹던 새끼 당나귀가 썩은 수박에 맞았습니다. 깜짝 놀란 새끼 당나귀는 껑충껑충 뛰며 달아났습니다. 알에서 새끼 당나귀가 나왔네. 네? 무슨 말이에요? 저것 봐, 새끼 당나귀야. 어수룩한 농부는
수박에서 새끼 당나귀가 나온 줄로 알았습니다. 농부는 새끼 당나귀를 잡으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새끼 당나귀는 이웃집 헛간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나귀를 찾으러 왔어요. 농부는 헛간의 당나귀를 가리키며 이웃집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당나귀가 대개 것인가요? 네, 방금 알에서 나왔어요. 시장에서 당나귀 알을 사다가 아랫목에 묻었는데 냄새가 나서 썩은 줄 알고 집 밖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저 당나귀가 튀어나오지 뭡니까? 농부는 새끼 당나귀를 가리키며 자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이웃집 사람은 의아한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글쎄, 당나귀 알에서 새끼 당나귀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끼 당나귀는 내 것이에요. 뭐라고요? 알에서 당나귀가 나와요? 그래요. 당신은 아직도 당나귀 알을 몰라요? 농부는 더 말하기가 귀찮아졌습니다. 어서 새끼 당나귀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졌습니다. 자, 당나귀를 데려가겠어요. 이웃집 사람은 마구 웃었습니다. 왜 웃는 거예요? 정말 알에서 새끼 당나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당신은 그것도 모르세요? 이웃집 사람은 어이가 없다는 듯 또다시 웃어댔습니다. 농부는 그가 웃거나 말거나 새끼 당나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부지런히 배를 짜서 당나귀 알을 많이 사도록 합시다. 그래요, 여보. 우리도 이제 큰 부자가 되려나 봐요. 그럼 큰 부자가 되고 말고. 아유, 어머나 신기해라. 여보, 이게 정말 우리 당나귀예요? 농부의 아내는 새끼 당나귀를 얼싸 안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랜만에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끼 당나귀를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농부의 마구간에 있는 당나귀를 보고는 화를 냈습니다. 여보시오, 아니 왜 남의 당나귀를 훔쳐와요? 당신 이제 보니 나쁜 사람이로구먼. 이 당나귀가 당신 것이라고요? 어림없소. 이건 내 당나귀요. 어제 사흘 만에 알에서 깨어난 내 당나귀란 말이에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농부의 아내도 한마디 거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 말은 정말이에요. 틀림없이 이 당나귀는 우리 것이에요. 당나귀 주인은 어이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 그래, 세상에 당나귀 알이 어디 있단 말이요? 당신은 알을 낳는 당나귀를 보았소?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는군요. 시장에 한번 가봐요. 가만히 당나귀 알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팔고 있으니 이 사람 정신이 나갔구만. 내 말이 틀렸나 맞았나 같이 시장으로 가볼까요? 누가 정신이 나갔나? 시장까지 갈 필요 없이 당신 말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여기서 물어보구려. 나는 분명히 시장에서 당나귀 알을 단량에 샀단 말이에요. 그때 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그 당나귀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도 구경 좀 합시다. 아, 못할 것도 없지요. 그럼 모두 시장으로 가시지요. 참 어이없는 일이군. 새끼 당나귀 주인은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봐야 할 것 아니오. 그래요. 일단 시장으로 가서 확인해 본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나귀 주인에게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를 따라서 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아마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시장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 당나귀 알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왜 내 말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농부는 마을 사람들이 답답했습니다. 농부는 그들에게 당나귀 알을 빨리 보여주기 위해 부지런히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시장에는 수박 장수가 가마니에 수박을 쌓아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당나귀 알이 많이 있잖아요.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박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웃어댔습니다. 아니, 이것이 당나귀 알인 줄 알고 단양씩이나 주고 샀단 말이오? 그러면요, 분명히 당나귀 알이에요. 이것 봐요. 이것은 당나귀 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는 수박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당나귀 알이라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군.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당나귀 알 장수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직접 물어볼까요? 농부는 수박 장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수박 장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이 장난을 한 것 같은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수박을 당나귀 알이라고 속여 단양씩이나 받은 거지요? 수박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속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저 농부에게 사과하고 수박값을 돌려주어요. 제가 장난이 좀 심했나 봅니다. 여기 단양 있습니다. 수박 장수는 겸연쩍게 웃으며 농부에게 단양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뒤 수박 장수는 제일 큰 수박을 잘라 얼떨떨해 있는 농부와 마을 사람들에게 맛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장난을 좀 쳤기로 정말 수박을 아랫목에 묻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과 수박 장수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수박을 먹으면서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당나귀 알에서 새끼 당나귀가 깨어나왔는데, 농부는 당나귀 알이 수박으로 바뀐 것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봉이 김선달. 옛날 평양 땅에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슬기롭고 인정이 많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달은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벼슬길에도 나가지 않아 집안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배가 고파 울고 있어요. 그럼 밥을 주구려. 쌀이 한 톨도 없는데 어떻게 밥을 주어요? 김선달의 아내는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쌀을 구해오리다. 김선달은 태연히 집을 나서더니 정말로 아내에게 쌀 한 마를 갖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김선달이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김선달은 닭장수가 시골 사람에게 닭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심쟁이 닭장수로군. 오늘 저 녀석을 좀 골려줄까? 김선달은 닭장수에게 다가가 수탉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아름다운 새의 이름이 뭐요? 그러자 닭장수는 김선달이 바보인 줄 알고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새가 바로 봉이란 새요. 네? 봉이라고요? 그렇다오. 김선달은 깜짝 놀라는 척 했습니다. 이 새가 바로 그 귀한 봉이라는 새군요. 그럼 값도 꽤 비싸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지만 한 마리에 단량만 내쇼. 김선달은 속는 척하며 단량을 주고 수탉을 샀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군. 하하하. 김선달은 수탉을 들고 서둘러서 사또에게로 갔습니다. 사또, 제가 귀한 봉을 구했기에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 고맙군. 사또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김선달은 사또 앞에 수탉을 내놓았습니다. 사또는 물끄러미 수탉을 바라보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봉이란 말이냐? 수탉을 봉이라고 나를 놀릴 셈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네? 수탉이라고요? 아이고, 속았네. 봉이라고 해서 신냥이나 주고 샀는데. 김선달은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를 보던 사또가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내가 속은 모양이로구나. 여봐라, 이 수탉을 봉이라고 속여 판 못된 닭장수를 당장 잡아오너라. 네, 사또, 알겠습니다. 나졸들은 닭장수를 곧 붙잡아 왔습니다. 내가 수탉을 봉이라고 속여서 팔았느냐?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수탉값 단량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왜 단량뿐이냐? 쉰량에 샀다고 하던데. 사또,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수탉을 단량에 팔았습니다. 그때 김선달이 나섰습니다. 사또, 단량짜리 봉이 어디 있습니까? 쉰량이라고 해서 저는 복인 줄 알았습니다. 닭장수는 크게 혼나고 김선달에게 쉰량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사람들은 김선달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가를 거니는데 강가의 정자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하, 평양 사람들은 참 어리석군. 하하하, 우린 금방 부자가 되겠어. 봉이 김선달은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또 웃음소리와 함께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허, 그러게 말이네. 감쪽같이 속는군. 봉이 김선달은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평양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었군. 한양에서 온 놈들이랬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에서 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심심한데 장난도 할 겸 못된 놈들을 좀 골려줄까? 아무렴요. 선달님이 하는 일이면 하고 말고요. 평소 봉이 김선달을 좋아하던 사람들이라 곧 응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우선 사람들에게 10량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내가 여기 강가에 앉아 있을 테니 자네들은 물을 길어 갈 때마다
나에게 돈을 한 냥씩 내고 가게. 그러지요. 그거 재미있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보세. 그때부터 강물을 길어가는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 앞에 돈을 한 냥씩 놓고 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봉이 김선달 앞으로 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강물을 길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는 거요? 왜냐고요? 그거야 내가 강물 임자니까 물값을 내고 가는 거지요. 한양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물지개를 진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 앞에 꼬박꼬박 물값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선달님 물값 받으세요. 여기 제 것도 받으세요. 알았어. 여기다가 놓고 가시오. 순식간에 봉이 김선달의 앞으로 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부러운 듯이 봉이 김선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참 힘안 들이고 돈 버는 장사도 다 있네. 정말 부럽군. 아니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 말야. 나도 살아생전 저런 장사를 좀 해봤으면 원이 없겠네. 이윽고 한양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이 강을 사면 어떤가? 근데 저 강 임자가 팔까? 팔도록 깨어야지. 한양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이 앉아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 선달님, 우리에게 대동강을 팔지 않겠소? 값은 후하게 드릴 테니. 뭐라고요? 대동강을 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복단지를 팔라고요? 봉이 김선달은 벌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선달님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지 않았소. 이제 그 돈으로 팔도 강산 구경이나 다니시는 게 어떻겠소? 그래요. 죽을 때까지 꼼짝 못하고 이 강가에만 앉아 있을 셈이시오. 돈도 좋지만 이제 세상 구경도 좀 하셔야죠. 한양 사람들은 별의별 말을 다하며 봉이 김선달을 꾀었습니다. 그러자 봉이 김선달이 귀가 솔깃한척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하기는 나도 한자리에만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 이제 돈 버는 일도 실증이 나오. 그것 봐요. 살 사람이 있을 때 강을 팔아요. 한양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 생각했는지 바짝 다가앉으며 봉이 김선달에게 졸라댔습니다. 선달님, 우리보다 값을 더 쳐줄 사람은 없어요. 2천냥 드리리다. 그럼 지금 당장 강을 팔까? 봉이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봉이 김선달이 앉았던 자리에는 한양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하하하, 이제 우리는 앉아서 부자가 되는 거야. 평양 사람들은 정말 어수룩한 친구들이야. 봉이 김선달도 뒤늦게 후회하고 있을 거야. 후회하면 뭐래?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줄 사람들이야? 한양 사람들이 신이 나서 떠들고 있는데 강가에 하나 둘 물깃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웬일일까요?
사람들은 물통에 가득 물을 실어가면서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돈 내고 가시오. 그래도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한양 사람들은 물을 길어가는 사람 하나를 붙들어 세웠습니다. 돈을 내요. 왜 돈을 안 내고 가는 거요? 돈을 내라니? 무슨 돈을 내란 말이요? 남의 물을 길어가면 물값을 내야 하지 않소? 물값이라니? 아니 누가 이 강의 임자란 말이요? 아직 모르시는군. 어제 우리가 김선달한테서 대동강을 샀소.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 임자요. 대동강을 샀다고? 그렇소. 어서 물값을 내시오. 하하하. 물을 길어가던 사람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가던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하하. 아니, 강에도 임자가 있단 말이오? 그런 말은 처음 듣겠군. 당신들이 나란 이름이라도 된단 말이오? 하하하. 하하하하. 한양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 어제는 왜 봉이 김선달한테 물값을 내었어? 그거야 봉이 김선달님이 우리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물값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라고요? 그제야 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김선달한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평양 사람들을 깔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어리석은 꼴을 당한 한양 사람들은 부끄러워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하하하. 이제 우리 평양에는 사기꾼 같은 놈들은 얼씬도 못할 거야. 그게 다 봉이 김선달님 덕분이지. 사람들은 모두 봉이 김선달의 슬기로움에 또 한 번 감탄을 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한양 사람들한테 받은 2,000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를 속였던 못된 놈들의 돈을 다시 찾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군. 역시 봉이 김선달님은 우리 고을의 자랑이야. 어느 날 봉이 김선달이 강가에 앉아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사는 돌쇠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달님,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해봐라. 제가 어머님 약값 때문에 안골 장님들에게 20냥을 빌리지 않았겠어요? 그게 어찌 되었느냐? 그런데 내일까지 60냥을 갚지 않으면 안골 장님들이 우리 송아지를 끌어가겠다지 뭐예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잠잠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뒤 봉이 김선달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20냥을 빌렸는데 왜 60냥을 갚으라는 말이냐? 1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그렇다는군요. 돌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자가 40냥이나 붙었다는 말이구나. 네, 병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한테까지 와서 돈을 달라고 야단을 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알았다. 너무 염려 말아라. 봉이 김선달은 인정사정 없이 돈만 챙기려는 장님들이 괘씸했습니다. 돌쇠야,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봉이 김선달은 돌쇠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쇠야,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해라. 네, 선달님.
우선 이 마당에 원두막을 하나 지어라. 빈 마당에 원두막을요? 그래. 새끼줄은 썩은 새끼줄을 사용하고 바닥은 수수깡으로 깔아라. 돌쇠는 봉이 김선달의 생각을 알 수 없었지만 부지런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원두막이 다 되었으면 밑에다 깨진 항아리와 사기 그릇을 주워다 쌓아놓거라. 돌쇠는 무슨 일이 꾸며질지 궁금했습니다. 원두막이 다 만들어지고 원두막 밑에는 깨진 항아리와 사기 그릇들이 쌓여졌습니다. 돌쇠야, 수고했다. 이제 준비가 다 됐구나.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봉이 김선달은 안골 장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들 하시오. 봉이 김선달이요. 아, 봉이 김선달, 어서 오시오. 그런데 무슨 일이요? 다름 아니오라. 내일이 제 생일이라 모두 오셔서 약주라도 한 잔씩 드시라고 찾아왔습니다. 하하하, 알았어. 역시 봉이 김선달은 예절도 바르단 말이야. 장님들은 공짜 술을 먹게 된 것이 기쁜지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장님들은 아침부터 몰려왔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이리들 올라가세요. 봉이 김선달은 장님들을 마당에 지어놓은 원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상을 올리지요. 그러고는 봉이 김선달은 긴 막대기 끝에 똥을 묻혀가지고 왔습니다. 돈만 아는 놈들 골탕 좀 먹어봐라. 봉이 김선달은 똥 묻힌 막대기를 장님들의 코끝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아, 누가 방귀 뀌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들은 서로 방귀를 뀌었다고 화를 내고 싸웠습니다. 하하, 잘도 싸우는군. 화를 내던 장님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며 못 참겠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 더러워.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방귀 냄새는 처음이네. 도대체 어떤 놈의 방귀야? 아니, 그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누구 보고 더럽다고 하는 거야? 뭐?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냄새는 저희들이 먼저 피워놓고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 장님들은 모두 벌떡벌떡 일어나 서로 밀고 당기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썩은 새끼줄과 수수깡으로 엉성하게 지어놓은 원두막이 무너지면서 깨진 항아리와 사기 그릇들을 또 한 번 와장창 깨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잔치상에 차려놓은 음식 그릇들이 한꺼번에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음식상이 다 엎어지고 빌용 그릇들이 몽땅 깨졌네. 봉이 김선달은 큰일 났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릇값은 저희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장님들은 그릇값으로 돈을 내놓더니 부끄러운지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하하하, 돌쇠야, 이 그릇값으로 저 못된 장님들의 돈을 갚아라. 선달님, 고맙습니다. 그래. 하하하하하.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무하러 갔다 오겠어요. 오냐, 늦지 않게 다녀오너라. 네, 어머니.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나무를 해볼까?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 동안 나무를 했습니다. 휴, 좀 쉬었다 하자. 나무꾼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이제 쉬었으니 또 나무를 해야지.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호랑이다. 그러나 도망가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나무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 가까이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 호랑이가 왜 이러지? 어디가 불편한가?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조심조심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입안에 무엇이 걸렸나? 나무꾼은 호랑이의 입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아, 목구멍에 비녀가 걸렸구나. 여자를 잡아먹은 모양이군. 나무꾼은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비녀를 꺼내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구멍에 비녀가 빠지면 저놈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는 호랑이가 불쌍했습니다. 가엾구나. 그래, 비녀를 뽑아주자. 목구멍에서 긴 은비녀가 뽑혀 나오자 호랑이는 금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이놈이 나에게 덤벼들면 어쩌나? 나무꾼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고맙다는 듯이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휴, 살았다. 호랑이가 다시 오기 전에 어서 여길 피하자. 나무꾼은 급히 빈지게를 짊어지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오늘은 나무를 하나도 못한 셈이로구나. 나무꾼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호랑이를 만나 나무를 하다 말고 그냥 왔어요. 뭐라고? 호랑이?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내가 나무를 못해 어머니가 굶으시겠구나. 밤이 되어도 나무꾼은 어머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이 밖으로 나가니 마당에 나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나무일까? 나무꾼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사정을 알고 나무를 놓고 간 모양이야. 누굴까? 나무꾼은 너무 고마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고마워했습니다. 그 뒤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깊은 밤 나무꾼과 어머니는 방 안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너도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이 산골로 시집을 올 처녀가 있을 것 같지가 않구나. 어머니가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장가들 나이가 되었어도 장가를 못 가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무꾼은 나무꾼대로 늙으신 어머니가 며느리도 없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는 것이 몹시 마음 아팠습니다. 이게 모두 가난 때문이구나. 어머니,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겠지요. 염려 마시고 이제 그만 주무세요. 그래, 너도 어서 자거라.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간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추운 날씨에 웬 처녀가 눈 위에 쓰러져 있나? 나무꾼은 달려가 처녀를 일으켰습니다. 정신을 잃었구나. 빨리 방으로 옮겨야겠다. 나무꾼은 처녀를 안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이 처녀가 눈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미음을 끓여오마. 미음을 먹고 정신이 들면 좋겠는데. 나무꾼은 처녀가 그대로 숨을 거두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미음을 끓여왔습니다. 나무꾼은 처녀의 입안에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떠 넣어 주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처녀는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여기가 어딘가요? 색시, 정신이 좀 두어. 어머니는 처녀가 정신을 차리자 친딸이 살아난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색시, 무슨 일로 이 산골엔 오게 됐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희 집은 한양인데 어젯밤 갑자기 저희 집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저는 호랑이를 보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여기군요. 그럼 호랑이한테 물려온 것이구려? 네, 그런가 봐요. 처녀는 몸가짐이 얌전하고 얼굴도 예뻤습니다. 색시, 지금은 눈이 많이 쌓여서 먼 길을 갈 수가 없다오. 우리 집에서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묵었다가 떠나구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처녀는 나무꾼의 집에서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처녀가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저를 아내로 삼아주세요. 그게 정말이요? 마침내
나무꾼과 처녀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나무꾼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가 생겨 기뻤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처갓집에 인사를 가야 하지 않겠니? 네, 그렇지만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먼 길을 당나귀도 없이 아내와 함께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참 걱정이구나. 한밤중에 나무꾼은 또 걱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글쎄요.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겠네요. 이때 밖에서 웬 호랑이가 이들의 말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소와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웬일일까? 우리 집에서 소와 당나귀 울음소리가 다 들리다니? 깜짝 놀라 뛰어나온 나무꾼 부부와 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당나귀와 소 비단을 누가 놓고 갔을까요? 아내가 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글쎄다. 지난번엔 나무를 놓고 가더니. 그러나 나무꾼은 이제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그 호랑이가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놓고 간 게 틀림없어. 은혜 갚은 호랑이. 아내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친정에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비단도 있고 소도 있고 당나귀도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부족한 게 없으니 어서들 다녀오너라. 나무꾼 부부는 그날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려 한양 처갓집에 다다르자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으리으리한 집이 당신 친정이요? 네, 어서 들어가세요.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뛰어나오며 반가워했습니다. 나무꾼은 장인과 장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네가 내 사위인가? 잘 왔네. 장인은 새 사위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보게, 이제부터 한양에 와 살게. 그래야 내가 자네와 딸을 자주 볼 수 있지 않겠나. 나무꾼은 장인이 큰 벼슬자리에 있는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양에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젯밤도 호랑이가 나타났다며? 그렇다네. 나라에 나쁜 일이 있을 징조인가 봐. 사람들은 모이면 호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에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한양에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백성들의 피해가 많다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활 잘 쏘는 나졸들을 뽑아 호랑이가 나타날 만한 곳에 지키고 있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없어? 네, 그 방법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그럼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오. 그러나 호랑이는 며칠이 지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나졸들의 활을 용케 피하면서 이리저리 한양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임금님은 다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활 잘 쏘는 나졸들도 호랑이를 잡지 못하니 다른 방법이 없겠소? 상감마마,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과 많은 상금을 내린다는 방문을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떨까요? 네, 그럼 혹시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의 말에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전국 방방곡곡에 방문이 나붙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무꾼의 집 앞에 웬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서슴없이 대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호랑이다! 마침 마당에 있다가 호랑이를 본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무꾼은 반갑게 호랑이를 맞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었소. 나를 알겠지요? 나는 당신이 목에 걸린 은비녀를 뽑아주어 목숨을 건진 호랑이요. 알고 있어.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오. 나무꾼은 정말로 호랑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장가를 못 가는 자기에게 예쁜 아내를 물어다 준 것도 호랑이였다는 것을 나무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한 가지 정이 있기 때문이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어서 말해보. 지금까지 한양거리에 나타났던 호랑이는 다름 아닌 바로 나였어. 내일 내가 거리에 나타나면 활을 가지고 와 나를 쏘시오. 그럼 나는 뭐라고요? 그거는 안 돼요. 나무꾼은 호랑이가 왜 자기에게 활을 쏘라고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어차피 죽을 몸이요. 당신의 화살에 맞고 싶소. 그래도 안 돼요. 당신을 죽여 내가 벼슬을 하고 상금을 타면 뭘 하겠소? 아무튼 나는 다른 사람의 화살은 맞기 싫소. 당신이 활을 쏠 때까지 나는 한양거리에 나타날 것이오. 말을 마친 호랑이는 훌쩍 대문 밖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호랑이는 한양거리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호랑이는 나졸들의 화살을 피하며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나라에서는 뭘 해? 호랑이를 잡지 않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나라에는
늙은 호랑이 하나 잡을 만한 인물이 없단 말인가?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나라를 원망했습니다. 나무꾼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옳을까? 오랫동안 고민하던 나무꾼은 뭔가 결심한 듯 활을 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난 곳으로 갔습니다. 용서하오. 활시위를 당기며 나무꾼은 마음속으로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무꾼을 본 호랑이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잘 가오. 부디 좋은 곳에 가서 다시 태어나오. 나무꾼은 당겼던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이 호랑이의 머리에 꽂히면서 호랑이가 쓰러졌습니다. 나무꾼은 쓰러진 호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대는 나를 끝까지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대에게 많은 은혜를 잊고도 그대를 쓰러뜨렸구려. 나무꾼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잘 가오. 나를 용서하오. 호랑이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무꾼이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은 곧 궁궐로 전해졌습니다. 임금님은 궁 안으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장하오. 이제 백성들이 안심하겠구려. 상감마마,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디 죽은 호랑이를 제 손으로 양지 바른 곳에 묻게 해 주십시오. 그대는 마음씨도 곱구려. 그렇게 하오. 나무꾼은 호랑이를 경치 좋고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대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부디 편히 잠두오. 나무꾼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며느리감 고르기. 옛날 어떤 마을에 부잣집 영감님이 살았어요. 이 영감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덧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요. 영감님은 집안을 잘 가꾸고 더욱 일으켜 세울 살림꾼 며느리를 고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꾀를 내어 며느리 시험을 보기로 했지요. 영감님은 집 앞에 며느리 집을 지어놓고 할멈 하나를 데려왔어요. 할멈, 쌀 반말 좁쌀 한 대로 며느리 고르기를 해보지 않겠소? 어떻게 말이유? 처녀들이 며느리 시험을 보러 오면 할멈이랑 한 달 동안 그것으로 맛있게 먹고 살면 되지. 에구, 쌀 반말 좁쌀 한 대는 너무 적다우. 애들도 한 달 동안 보통 쌀 2말은 먹는데. 할멈은 두 손을 휘휘 내어치웠어요. 그렇지만 영감님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서 며느리 집에서 처녀들을 기다렸지요. 어느 날 저녁, 앞마을 처녀가 며느리 집을 찾아와 울타리 앞에서 할멈을 부르지 뭐예요. 할멈, 왜 그러느냐? 부잣집 며느리가 되려면 쌀 반말 좁쌀 한 대로 한 달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어머나, 난 배가 커서 많이 먹는데 정말 먹을 게 더 없나요? 없어. 처녀는
먹거리가 너무 적다고 투덜거리며 돌아갔어요. 또 어느 날 윗마을 처녀가 며느리 집을 찾아왔어요. 처녀는 쌀 반말, 좁쌀 한 대를 아껴 먹으려다가 사흘을 쫄딱 굶고는 할멈을 불렀지요. 할멈! 할멈! 왜? 한 달이 후다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굶어 죽고 말겠어요. 그러게, 누가 쫄딱 굶으랬나? 누가 굶고 싶어 굶었나요? 부잣집 며느리가 되려고 그랬죠. 난 부잣집 며느리 안 할래요. 처녀는 배가 너무 고파 비틀거리며 돌아갔어요. 윗마을 처녀가 돌아가고 아랫마을 처녀가 며느리 집을 찾아왔지요. 처녀는 마침 좋은 꾀가 떠올라 상냥하게 할멈에게 말했어요. 할멈, 할멈, 혹시 종이봉투 안개 없나요? 종이봉투? 그건 뭐하게? 쌀 반말 좁쌀 한 대를 골고루 잘 섞어 끼니마다 한 봉투씩 밥을 해 먹으려고요. 할멈은 종이봉투 90개를 얻어다 주었지요. 처녀는 한 봉투 담다가 한숨 한 번 쉬고 또 한 봉투 담다가 한숨 한 번 쉬고 그렇게 한숨만 휴 쉬다가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돌아갔어요. 앞마을, 윗마을, 아랫마을 처녀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 방네 소문을 퍼뜨렸어요. 무슨 소문이냐고요? 글쎄 부잣집 영가님이 구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며느리 집을 찾아오지 않았대요.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장가가고 싶어 아버지를 졸라댔지요. 아버지, 며느리 집을 없애든지 아니면 처녀들에게 먹을 걸 좀 조금 더 주세요. 네? 고얀 녀석.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 영감님은 오히려 아들을 크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넌 마을 사는 가난한 집 처녀가 며느리 집을 찾아왔어요. 할멈, 할멈, 왜? 가난한 집 처녀도 며느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 이따마다. 아이 좋아라. 가난한 집 처녀는 며느리 집을 한 바퀴 휘 둘러보았지요. 그러더니 할멈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매를 걷어붙이고 신나게 청소를 하지 뭐예요. 방도 쓸고 마룻바닥도 닦고 마당에 있는 잡초도 다 뽑았어요. 갑자기 집안이 반들반들 윤이 났지요. 할멈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매우 놀라는 눈치였어요. 가난한 집 처녀는 청소를 다 마치고서 할멈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저녁밥을 아주 많이 지어 먹을래요. 청소를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에구, 왕창 먹다간 이틀도 못 버텨. 걱정 마세요. 벌어서 먹어요. 가난한 집 처녀는 저녁밥을 아주 넉넉하게 지었어요. 그러고는 한 숟갈 꿀떡, 두 숟갈 꿀떡, 할멈이라 꿀떡꿀떡 맛있게 먹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할멈, 어제는 저녁밥으로 쌀을 많이 먹어버렸으니까 오늘부터는 일감 좀 얻어오세요. 일감? 빨랫감, 물레질감, 바느질감 뭐든지 좋아요. 전 가난하게 자라서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할멈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일감을 얻으러 밖으로 나갔지요. 할멈은 일감을 얻어가지고 오다가 부잣집 영감님을 만나 헐레벌떡 숨이 차도록 말했어요. 글쎄 가난한 집 처녀가 들어오자마자 온 집안을 후딱 청소하더니 쌀 반말 좁쌀 한 대를
왕창 먹지 뭐예요? 아니, 그걸 왕창 먹으면 다음날에 뭘 먹으려고? 그러게요. 처녀는 내가 일감을 얻어오기만 하면 벌어서 먹고 살겠대요. 아, 그래? 그럼 좀 더 지켜보자고. 부잣집 영감님은 헛기침을 하며 수염을 쓰다듬었어요. 할멈은 날마다 마을 아랫네들에게서 일감을 얻어 머리에 잔뜩 이고 돌아왔지요. 가난한 집 처녀는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일을 했어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지요. 에헤라 대헤라 빨래야 너는 살랑살랑 찬물에 깨끗이 몸을 씻어라. 에헤라 대헤라 물레야 너는 어질어질 돌다가 하얀 실을 뽑아라. 에헤라 대헤라 바늘아 너는 이리저리 넘나들며 멋진 옷을 지어라. 가난한 집 처녀는 일 솜씨가 빼어나서 부엌에는 창거리가 그득그득 차고 곳간에는 쌀섬이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글쎄 가난한 집 처녀는 한 달 동안 1년 먹거리를 마련했지 뭐예요. 부잣집 영감은 가난한 집 처녀를 쭉 지켜보다가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지요. 옳거니 내가 바라던 살림꾼 며느리일세. 아이고 예쁜 내 며느리, 아이고 예쁜 내 며느리. 그러고는 곧장 가난한 집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여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가난한 집 처녀도 무척 좋아했겠지요. 파리 공주. 아주 아득한 옛날 아름다운 궁궐에 임금님과 왕비님이 살았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듬직한 왕자를 얻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왕비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지요. 제발 왕자를 낳게 해주십시오. 얼마 뒤 왕비님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기는 왕자가 아니라 어여쁜 공주였어요. 고운 비단 이불 속에서 공주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왕비님은 계속해서 공주를 6명이나 낳았어요. 왕비님은 더욱 정성껏 기도를 올렸어요. 이번에는 꼭 왕자를 낳게 해주십시오. 10달이 지나서 왕비님은 아기를 낳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어여쁜 공주였습니다. 아무도 7째 공주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번만은 왕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던 임금님도 화가 났지요. 어허, 또 공주란 말이냐. 이제 공주라면 꼴도 보기 싫다. 당장 이 아이를 내다 버려라. 왕비님은 눈물을 흘리며 공주를 내다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7째 공주는 더러운 누더기에 쌓인 채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산속을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가 버려진 아기를 보았습니다. 가여워라. 가서 이 할미랑 같이 살자. 할머니는 7째 공주를 버려진 아기라 하여 바리대기라고 불렀어요. 한 해, 2해 세월이 흘렀어요. 산속의 새들이랑 친구하며 들판의 꽃들이랑 동무하며 바리대기도 어느새 예쁜 처녀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임금님과 왕비님이 큰 병에 걸렸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공주가 멀고 먼 시악산에 가서 약물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6 공주들에게 물었어요.
어느 공주님께서 약물을 구하러 시악산에 가시겠습니까? 첫째 공주가 말했어요. 그 멀고 먼 길을 내가 어디라고 가겠소? 둘째 공주도 고개를 저었어요. 큰언니도 못하는 길을 내가 어찌 가겠소? 셋째 공주도 말했어요. 궁 안에서 곱게 자란 내가 험한 길을 어찌 가겠소? 넷째 공주도, 다섯째 공주도, 여섯째 공주도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임금님과 왕비님을 위해 그 험한 길을 떠날까요? 신하들은 갓난아기 때 버려진 일곱째 공주를 찾아 나섰어요. 깊은 산속에서 살고 있는 바리떼기를 찾아낸 신하들은 바리떼기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는 갓난아기 때 버림받은 일곱째 공주님이십니다. 지금 공주님을 낳아주신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이 깊어 시악산에 가서 약물을 구해와야 합니다. 바리떼기는 이제 바리 공주가 되었어요. 내 비록 부모님께 버림받은 몸이나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저버리겠소? 내가 약물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리 공주는 궁궐에 와서 임금님과 왕비님을 배웠어요. 아, 몇 년 만에 부모님을 만난 것인가요? 그러나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난 기쁨도 잠깐, 바리 공주는 시악산의 약물을 찾아 멀고 먼 길을 나섰어요. 시악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리 공주는 온 나라 구석구석을 헤매었어요. 비단처럼 곱고 검은 머리카락은 거칠어지고요. 곱디곱던 얼굴도 까칠해지고요. 어여쁘던 팔도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리 공주는 잠시도 쉬지 않았어요. 굽이굽이 험한 산이 바리 공주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뾰족산아, 뾰족산아, 나를 막지 말아다오. 나는 부모님을 살릴 약물을 구해와야 한단다. 바리 공주가 이렇게 애원하니 까마득한 바위가 열리고 길이 생겼습니다. 바리 공주는 뾰족산을 헤치고 나와 바닷가에 다다랐어요. 거친 바다가 하얀 혀를 날린거리며 바리 공주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파도야, 파도야, 나를 막지 말아다오. 나는 부모님을 살릴 약물을 구해와야 한단다. 바리 공주가 이렇게 애원하니 험상궂던 바다가 갈라지며 은빛 고운 모래길이 생겼습니다. 바리 공주는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시악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무쇠로 만든 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습니다. 성을 지키던 문지기가 성큼성큼 걸어와 물었어요. 너는 누군데 새도 날아들지 못하는 이런 험한 곳까지 왔느냐? 저는 바리 공주입니다. 부모님께 드릴 약물을 구하러 왔어요. 그래? 물값은 가지고 왔느냐? 아니요. 그럼 약값은 가지고 왔느냐? 아니요. 바리 공주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살면서 날 없는 낫으로 나무를 3년 해주고 밑 빠진 독에 물을 3년 길어주고 저 앞산을 깨트려 불씨를 3년 묻어주면 약물을 주겠다. 바리 공주는 문지기에게 날 없는 낫으로 나무를 3년 해주고 밑 빠진 독에 물을 3년 길어주고 앞산을 깨트려 불씨를 3년 묻어주었어요. 그러는 동안 바리 공주는 문지기와 결혼하여 문지기의 아들을 9이나 낳았습니다. 이렇게 9년 동안 물값, 약값을 모두 치른 바리 공주는 남편인 문지기와 함께 약물을 뜰어
시악산에 올랐어요. 길가에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파리공주가 하얀 꽃을 보며 물었어요. 이것은 무슨 꽃이지요? 그것은 살살이 꽃이라오. 죽은 사람 몸에 그 꽃을 문지르면 새 살이 오르지. 파리공주는 살살이 꽃을 한 송이 꺾었어요. 이번에는 빨간 꽃을 가리켰어요. 그것은 피사리 꽃이요. 죽은 사람 얼굴에 문지르면 피가 돌게 되지. 파리공주는 피사리 꽃도 한 송이 꺾었어요. 이번에는 노란 꽃을 보며 물었지요. 그 꽃은 숨사리 꽃이요. 죽은 사람 코에 슬슬 문지르면 숨이 돌아오지. 파리공주는 숨사리 꽃도 한 송이 꺾었어요. 파리공주는 약물과 꽃 3송이를 가지고 남편인 문지기와 9 아들을 데리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제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어서 살아나세요. 파리공주는 부모님 몸에 하얀 살살이 꽃을 슬슬 문질렀어요. 앙상하던 뼈에서 뽀얀 새살이 올랐어요. 이번에는 부모님 얼굴에 빨간 피사리 꽃을 슬슬 문질렀어요. 온몸에 피가 돌면서 금세 차갑던 볼이 발그레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 코에 노란 숨사리 꽃을 문질렀어요. 콧구멍이 벌름거리더니 긴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아, 잠도 아주 잘 잤다. 아이고, 내가 언제 왔더냐? 파리공주는 마지막으로 약물을 꺼내 부모님께 드렸어요. 약물을 꿀꺽꿀꺽 마시자 부모님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아가, 파리공주야.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딸인 너를 버렸건만 너는 우리를 살려주었더란 말이냐. 고맙고 고맙다 파리공주야. 임금님과 왕비님은 파리공주를 얼싸 안고 울었습니다. 그 뒤로 파리공주는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저승나라 염라대왕은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감동해서 파리공주가 부탁하는 말이라면 다 들어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훗날 죽은 사람이 극락에 가고 싶으면 파리공주를 찾아봐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